자, 꼭 필요한 곳에 적자 내역 설명 가이드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까지 내역 설명 어떻게 적을지 한번 잘 알아봤죠? 우리 이번에는 예시로 풀어서 설명 한번 해봅시다. 치주 치료 그리고 제가 외과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화면이랑 문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의외로 텍스트 작성하시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뭐라고 써야 돼요?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 이제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해서 너무 사실 처음은 어려워요.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예시 적어놓은 문구들을 처음에는 이제 똑같이 적으시다가 나중에 느낌이 오고 조금씩 연차가 쌓이시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더 많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치주 치료에서 먼저 보시면 전악 치석 제거, 치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석 제거 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악 치석 제거를 하고 같은 달에 치주 치료가 한 부위라도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환자가 펑크를 냈어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월말에 치석 제거를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예약이 잡혔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월 청구 명세서를 만들면 그달 명세서 안에 전악 치석 제거만 있을 뿐 이어진 치주 치료가 보이지가 않죠. 그럼 내역 설명 없이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음씨 좋은 심사자분은 인정 처리를 해주시고요. 마음씨가 좀 안 좋은 혹은 이제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다 그러면은 비급여 치석 제거 건이라고 해서 심사 조정 처리가 되게 됩니다. B건으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구체적으로 지금 1월 19일에 초진으로 오셨고 전악 치석 제거를 하셨어요. 근데 1월 26일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자, 날짜로 보면은 달력상에서 여기 1월 19일, 1월 26일이죠. 네. 1월 26일에 루트 플래닝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 5자를 냈는데 1월 26일에 환자가 민회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26일에 환자가 안 와버리면 정말로 그냥 치석 제거만으로 종결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치석 제거 날에 내역 설명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1월 26일 RP 예정이었는데 민회원 했다라고 달아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가서 1월 19일에서 2월 2일, 이제 2월 2일로 넘어가는 치주 치료예요. 1월 19일에 치석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2일에 정상적으로 치주 소파가 이어진 아주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근데 심사자 입장에서는 2월 2일 진료는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세서 상에서는 1월 19일 진료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1월 19일 진료만 들어왔을 때, 이거 비급여 치석 제거 아니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1월 19일 진료에 2월 2일 치주 소파 예정이라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잇몸 치료 예정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날짜 다음 예약일을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구를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월말에 진료에서 당월에 예약이 안 잡히신 케이스들은 아예 그냥 예약 일자를 적기보다는 지금처럼 다음 달에 잇몸 치료 예정이라고 적어주시면은 번거로움을 좀 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문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잇몸 치료 예정이라고 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나는 꼼꼼하게 하고 싶고 다음 예약일도 적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약일 날짜를 2월 2일 치주 소파 예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전처치가 필요한 치주 치료인데 동월 같은 달 안에 치석 제거가 안 보이거나 앞에 단계에 뭐 RP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첫 번째 케이스랑 반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텐데 1월 18일에 치주 소파를 했어요. 근데 1월 앞에 어디를 봐도 치석 제거가 안 보이죠. 진료가 입력된 날짜가 없죠.
자, 근데 사실은 12월에 치석 제거를 하고 1월 18일에 환자의 진료가 연계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앞에 진료에도 물론 내역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치주 소파술 자체도 전 처치가 필수인 진료이기 때문에 12월 10일에 치석 제거를 시행했다 혹은 전월에 치석 제거를 시행했다라는 내역 설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외과 치료 중에서는 시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가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버가 사용되는 진료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치조골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역 설명을 안 달아도 인정 처리가 돼요. 근데 치조골 성형 수술에 빈도가 높은 치과들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도가 높아서 조정되시는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했는지 조금 사유를 적어주셔서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치조골 성형 수술은 벌을 사용해도 내역을 안 달아도 인정 처리가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난발치라든지 이제 매복발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애들은 이걸 어떤 술식으로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단순, 복잡, 완전 매복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요양기관이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안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는 게 훨씬 심사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 제거나 재부착을 할 때도 굉장히 단순한 케이스들은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일단 뭐 브릿지 케이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커팅 후에 일부만 제거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커팅해서 제거를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케이스를 보시면 46, 47이 스플린트 크라운 형태인 거죠. 두 개를 묶어서 넣어놓은 브릿지 형태인데 걔를 가운데를 커팅하고 47만 발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커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철물 제거 복잡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6번, 7번 선택하고 보철물 제거 복잡을 누르시게 되면 횟수도 2회로 입력이 되거니와 뭔가 내역 설명이 없으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릿지 형태로 치식은 선택하고 횟수가 1회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선택된 치식보다 횟수가 낮으면 조정될 확률이 낮긴 합니다만 좀 이상한데?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료의 정황을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기타 케이스 중에서 이제 방사선 몇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같은 날에 치근단이랑 파노라마를 같이 찍었다. 그리고 한 부위, 뭐 아니면은 동의 치식에 대해서 여러 장의 치근단을 찍었다. 그런 경우에는 내역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부위에는 기본적으로 한 장의 방사선 사진을 인정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이 들어왔을 때는 왜 이렇게 여러 장 찍었지? 그냥 심심해서 찍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치과 입장에서는 바쁜데 뭐 그냥 심심해서 찍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근데 워낙에 또 이게 진료적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료적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어떤 치과는 보면은 안 찍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제가 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해서 찍었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인전면 우식 원인으로 치근단 촬영을 했는데 전체적인 치주 상태를 보기 위해서 파노라마도 촬영했어요. 그러면 사실 파노라마를 찍었으면 PA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전면 우식 확인차 치근단을 찍었고 전체적인 치주 상태, 치조골 레벨을 보기 위해서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각각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치식에 두 번째 예시 보시면 하나치식에 치근단을 3번이나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내역을 달아줘야 돼요. 네. 물론 근데 우리나라 심사자들이 근관 치료를 할 때 촬영한 치근단 촬영에 대해서는 약간 유한 성향이 있어요. 근관 치료는 PA가 많이 필요한 진료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의 치아에 3번이나 들어갔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찍었는지를 좀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단차, 근관장 측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근충 후에 찍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심플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치근단이 분명 3회가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3회가 엑스레이 서버를 띄워서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콩컷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근단부를 찍어야 되는데 AP칼을 찍어야 되는데 AP칼이 잘려서 실수로 한 장 더 찍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과연 이게 문제가 돼서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엑스레이를 제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야, 이건 콩컷인데 빼야지. 그리고 이건 AP칼이 잘려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찍은 거니까 빼야지라는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동의 부위에 그냥 장수가 주르륵 막 10장이 있다고 다 청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촬영한 게 몇 장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중에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역 설명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치과에서 CT를 촬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3대구치 하악, 제3대구치에 대해서 진단차 촬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상 치근과 하치조관이 겹쳐 보여서 확인차 CT를 추가 촬영했다라고 많이 적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 겹쳐 보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 사실 내역 설명에는 이렇게까지 안 달아도 될 수도 있는데 차트상에는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CT는 치근단 촬영이나 혹은 파노라마를 선행하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나올 때 추가 진행하는 것이 CT입니다. 치과의 심사 기준상으로. 그러면은 그냥 인접한 정도로는 굳이 CT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2차원적으로는 겹쳐 보였지만 3차원적으로 찍었을 땐 떨어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인접해 있었다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진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내역 설명에는 굳이 이렇게 안 적으시더라도 차트에는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CT를 단독 청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CT는 방금 심사적으로 봤을 때 방사선 2차원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진단이 안 나올 때 CT를 추가로 촬영해야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치근단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파노라마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 내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달에 CT를 청구하는데 봤더니 파노라마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찍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전월에 파노라마 찍었는데 안 보였다 라는 거를 참고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심사 조정을 피하는 내역 설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행위만으로 진료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역 설명이 꼭 필요하다, 뭐 필수다 이게 아니라 적으면은 베스트, 좋은 경우들이에요. 근데 잘 적어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로 행위만으로 진료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 언제냐면 두 개가 있는데 기본 진료랑 보통 처치입니다. 기본 진료랑 보통 진료. 보통 처치. 자, 기본 진료 했어요. 자, 기본 진료 청구했어요. 진찰료 청구했어요. 자, 그날 환자가 뭐 했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면은 심사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역 설명 없이 들어오면은 그냥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줍니다. 굳이 진찰료 때문에 막 심사 조정해서 뭐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찰료가 청구됐을 때 얘네가 급여 사유로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비급여 사유로 청구를 했는지 제대로 산정 기준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진료 진찰료만 산정을 하실 때 어떤 사유로 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청구 책에 보시면 아마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들의 예시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되시는 거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통증으로 인해서 아이스 스틱 테스트를 했다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드레싱을 간단히 시행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심플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통 처치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조차도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차트를 안 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당일에 보통 처치에 해당되는 내용을 했는지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뭐 예시를 보시면 치수관 개방만 했다든지 엔도를 할 건데 액세스 오프닝만 했다든지 아니면 발수를 하고 있는데 근단 끝까지 아직 다 제거를 못해서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내려갔다. 뭐 이런 상황들이면은 우리가 보통 처치로 청구를 하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엔도 중에 캐비톤 떨어져서 내원하신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처치로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급여랑 비급여랑 산정 기준이 헷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써야지 라고 해서 내역 설명을 막 다시면은 안 쓰는 일만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끔 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비급여 사유를 보통 처치 혹은 기본 진료로 너무 버젓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역 설명에. 그러면은 안 쓰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내역 설명을 쓰실 때는 급여 기준에 맞춰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각감인 처치 나처럼 사용한 제품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경우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청구 책에서는 지각감인 처치 나 같은 경우에는 내역 설명에 사용한 제품명을 기재하세요라고 적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각감인 처치 가는 안 써도 인정이 대부분 돼요. 나의 난이도는 수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나에 해당되는 식약처에 등재된 레이저 기기 혹은 상아지 접착제를 사용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들의 제품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클리어필 SE 본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오스템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키레이저 3 얘도 지각감인 처치 효능으로 사용을 하시면 지각감인 처치 나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내역 설명에 기재해야 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벗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자, 근관치료 도중에 발치를 하게 됐을 때, 네, 심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여태까지 엔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치 청구가 들어왔어요. 특히 같은 달에 그게 다 일어났을 때. 그러면 발치할 건데 엔도 왜 했니? 물론 엔도 하다가 상태 나빠서 발치했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심사자가 치과 사람일 거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심사자분들 중에는 간호사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실제 한의원 심사만 하다가 이게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한의원 심사만 평생을 하시다가 갑자기 치과로 발령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식 안에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관치료 도중에 발치를 하시게 되셨을 때는 근관치료 도중에 예후가 나빠서 혹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혹은 또 엔도 중에 중간에 환자가 잘못 씹거나 해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져서 오셔서 더 이상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경치료 중에 수직 파절을 발견했다든지 치아가 깨져서 결국에 뽑게 됐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근관세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5번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꼭 5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단의 염증이 심하다든지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는 실제로 뭐 5번을 넘겨서 초과해서 10번도 청구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면 안 되겠죠. 대다수이면 안 되는데 뭐 몇 명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왜 통상적인 횟수 5번을 넘겨서까지 진료를 했는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배농 처치가 필요했다. 혹은 통증이나 염증이 심하다. 나아지지 않아서 세척을 계속 해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치나 수술 후에 마찬가지로 후처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 부위 염증으로 드레싱을 다수하고 있다든지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약 처방이랑 드레싱 체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내주시면 됩니다. 또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의 확대나 가학근간 충전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연구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심하다든지 유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오래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과잉치 발치. 자, 과잉치 발치는 왜 내역 설명을 적어주시는 게 좋냐면 과잉치는 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한 치아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치아를 뽑았는지 위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설명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전치부 중간에 있는 정중과잉치가 가장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요 예시 문구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 기준. 재청구 기준에 의해서 50%로 조정한 경우들도 적어주시면 좋긴 합니다만, 근데 요즘은 전산상으로 재청구 기준을 어느 정도 다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재청구로 인해서 내가 50% 행위료를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적어주면은 심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틀니 무상유지 관리, 임플란트 무상유지 관리예요. 즉, 보험으로 틀니랑 임플란트 완성하시고 나서 이 유지관리 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즉 보험에 대한 책임 기간이 3개월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는 보철물을 재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철에 하자가 생겨서 우리가 다시 수리를 해줬을지라도 진찰료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찰료가 그냥 기본 진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아까 제가 기본 진료가 들어가면 어떤 진료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경우에도 제가 틀니 무상유지관리 기간이어서 뭔가 했어요. 아니면 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 기간이어서 뭔가 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물론 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환자분이 보험 임플란트 완성하고 나서 보철이 불편해하셔서 교합 조정을 했습니다. 뭐 아니면은 틀니 어느 부위를 의치상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내역 설명 달아주셔도 좋고요. 나는 적정 난이도긴 한데 이거를 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못 따이겠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개월 내 틀니 유지관리 시행, 3개월 내 임플란트 유지관리 시행했다라고 간략히 적어주셔도 무방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내역 설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마 텍스트 작성에 어려움을 가지셨던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